지금은 당분간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멈춰지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을 지키는 머니 트레이닝 머니 트레이너 김병두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고민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을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로만 보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맞벌이 신혼부부 3년 차입니다. 남편은 94년생, 아내는 96년생이라고 합니다. 아직 자녀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는 SH 역세권 청년주택에 거주 중인데 2025년도 재계약을 하면서 소득 구간이 초과되어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되었습니다. 현재 보증금은 1억 5천가량, 그리고 임대료가 38만 원인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우리 필쌤TV를 구독하신 많은 분들, 주거비용은 소득의 몇 %라고 했죠? 15% 이내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득에서 주거비용이 15%를 넘는 순간 여러분들은 돈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 부부의 소득을 보니까요, 부부 합산 세전 1억 1천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1억 1천을 버는 게 아니라 둘이 합쳐서 1억 1천을 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누진세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 1억 1천을 버는 집보다 둘이 1억 1천을 버는 집이 훨씬 소득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이 적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만약에 혼자 1억 1천을 번다면 담세율을 한 20% 정도 잡는다면 월 733만 원 소득이고요. 25% 정도 잡는다면 687만 원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마다 공제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혼자 1억 1천을 벌면 어쩌면 7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어때요? 굉장히 유리한 게 둘이 합쳐서 1억 1천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세금이 훨씬 적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25% 정도? 20% 정도 잡는다고 하면은 세후로는 월 75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750. 야, 그러면 사회 초년생인데, 신혼부부인데 가구소득이 750이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주거비용은 근데 보증금 2억 5천에 38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거비용은 38만 원만 계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자, 우선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예금을 했다 그러면 2.5% 정도 이자만 따져도 375만 원입니다. 그럼 375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은 한 달에 한 32만 원 정도는 주거비용으로 나가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38만 원과 32만 원을 더하면 이 집의 주거비용은 7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750 소득에는 9.3%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주거 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저는 지금 주담대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 이자도 주거 비용인가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엄밀히 말씀드리면 주거 비용이라는 것은 무주택자가 전세다공대출 이자를 내거나 월세를 내거나 라고 하는 비용을 우리가 주거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걸 확대해서 본다면 관리비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내가 내 집에서 주담대를 낸다면 요즘같이 집값이 안 오르고 하락한다면 비용처럼 느껴져서 이것도 주거비용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미래에 대한 투자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주거비용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부가 하고 있는 저축을 볼까요? 지금 주택 청약저축 1,470만 원이 들어있고요. 아내 주택 청약도 1,145만 원, 거의 뭐 2,500만 원 이상을 모으셨는데 이분들의 내 집 마련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 500만 원, 주식 투자 1,000만 원, 적금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2030들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종목보다는 또 ETF에다가 많은 돈을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계시는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집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이 쏠려 있고, 주식 투자는 지금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그런 쪽의 투자는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합산 금액이 얼마냐? 4,315만 원입니다.
소득은 월 750으로 굉장히 높은데 이분들이 시드가 굉장히 없는 상태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역세권 청년주택에 당첨이 되셨겠죠. 그런데 대출은 은행권 신용대출에는 없고 부모님한테 받은 도움이 3,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인들의 자산은 1억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억 1,200만 원에다가 아까 얘기한 금융자산을 더하면 순자산은 1억 5,500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맞벌이 2인 가구 치고는 순자산이 좀 아직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고민일까요? 일단 소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정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거비용, 통신비용, 교통비용, 보험료 다 합쳐서 120만 원. 그리고 용도는 각각 40만 원씩 쓰고 계신데요. 이게 80만 원. 자, 그 다음에 생활비는 52만 원 해가지고 고정지출 합계액이 252만 원입니다. 정말 나이스 필. 이분처럼 변동 지출도 고정 지출로 바꿔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거비용, 통신비용, 교통비용, 보험료 이런 거는 고정비죠.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외식비, 쇼핑비, 문화레저비는 매달 들쑥날쑥 들쑥날쑥하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어떻게 변동비가 이렇게 딱 정해질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테러블입니다. 변동 지출이지만 고정비처럼 이분들처럼 이렇게 딱 용돈을 만들어서 써주시면 고정 지출처럼 우리 가게에서 나가는 돈이 딱 252만 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 청약 각각 25만 원씩 500만 원을 넣고 있는데 왜 25만 원씩 넣지?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2만 원 넣는데, 난 5만 원 내는데, 난 10만 원 내는데 하는 분도 있지만 공공분양에 대한 청약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보통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을 할 때 민간분양은 청약 가점제를 많이 사용을 하죠. 물론 추첨제도 있지만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청약저축의 가입기간과 적립금액을 봅니다. 그래서 그 한도가 최대 월 25만 원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25만 원 내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한 달에 150만 원, 아직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보면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 자, 그리고 아까 3,800만 원 정도를 부모님에게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매달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250만 원씩 상환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약 15개월 후면은 완전히 부모님 대출을 갚게 된다. 이분들은 굉장히 현금 흐름의 여력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투자 150, 청약 50, 부모님 대출 상환 250 합치면은 450만 원 정도. 그러면 750 중에 450이면 60%를 저축한 거예요. 나이스 핏. 고민은 바로 내년 8월이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나간다면 아파트 전세를 살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스물스물 마음속에 내 집 마련의 생각이 들지 않을까. 지금 이 두 분의 직장은 말이죠. 한 분은 강남역 인근이고 한 분은 합정역 근처인데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자산이 모였을 때 당연히 출퇴근 거리가 좀 가까운 곳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부모님이 대출 이야기를 잘하면 상환 기간을 좀 미워주실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뭐 금액이 3,800이라서 뭐 굉장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분들의 시드머니를 보면요. 1억 5,500 정도입니다. 자, 이분들이 여기 후보지도 써주셨어요. 미아동 SK 북한산시티, 갈매 LH 이스트힐 2단지, 광명 하안주공 등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아니면 좀 더 낮은 가격의 입지를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지금 내 집 마련을 시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필 왔어요. 최근에 서울 수도권의 집값 분위기가 어떠냐? 최근은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효와 맞물려서 시장 정체가 좀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냉각기로 접어든 게 아니라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매물이 굉장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결국 그 밑에 하위 입지로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강력하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던 시절이라는 것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나?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는데 그때는 그렇게 강력한 규제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랐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집값을 누르려고 규제를 하고 강력하게 억제 정책을 쓰면은 문재인 정부 때 봐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는 다르다. 자,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이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 수요 억제, 세금 강화,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 다 비슷하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규제 정책을 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착각입니다. 규제 정책 때문에 올랐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이 집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그와 반대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미래의 금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18년이 지나서 계속 집값이 올라가면서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었죠. 그런데 2020년도에 뭐가 터졌느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금리가 얼마까지 갔느냐? 이렇게 기억 안 나시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5%가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주담대 이자율은 1.5%. 지금 주담대 이자율이 5에서 6%거든요. 근데 1.5%는 어때요? 이거 무이자 아닌가? 한마디로 말해서 집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예요. 2.5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무려 5배. 거기다가 지금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났죠? 유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낮출 수가 없죠. 어쩌면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자, 미래 금리가 이렇게 높아진다? 지금도 주담대가 대출 억제로 인해서 5%, 6%인데 여기서 금리가 멈추고 올라간다? 6%, 7%, 8%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요는 강력하게 떨어지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집을 살려고 하는데 못 사게 하느냐? 이분의 시드머니가 지금 여기에 거론했던 집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집이 서울 수도권에서 그렇게 비싼 집 정도에 들어가는 집은 아니지만 최소한 5구제곱미터 또는 84제곱미터가 아무리 적어도 6, 7억 정도가 되는 주택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시드머니 1억 5천을 가지고 이분들이 부모님이 대출을 조금 연기해 주신다고 해도 결국은 거의 생애 최초로 해서 70%, 80%를 대출을 받아야 살 수가 있는데 70%의 대출에 아무리 신혼부부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자로 내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의 하락세가 1, 2년 갈 것이냐? 지금 같은 경우라고 본다면은 훨씬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서울에 수도권에 집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당분간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멈춰지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집을 산다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50만 원, 500만 원을 매달 모은다면 1년에 6천만 원씩 시드를 모아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이 하락의 초입에 서 있는 이 시기에 굳이 대출을 떼껴서 사는 것보다는 1년에 6천만 원씩 세이브하면서 2, 3년만, 3, 4년만 버텨도 이분들은 2억 5천, 3억을 모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드가 4억으로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내 집 마련을 시도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년 8월에 이 청년주택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주거비용 15% 이내로 반전세나 전세를 구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성급하게 내 집 마련에 당분간 뛰어들지 말기를 바랍니다.